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한유총의 승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사립유치원 비리를 알리는 데 앞장선 이 단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 연결해보죠.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입니다. 네, 여야가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는가 싶더니 결국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반기를 대한민국 뜨겁게 달궜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공분을 얻었던 사안이 바로 유치원 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었는데요. 네. 이번 연내 통과도 사실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려울 거라고 다뤘던 언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속한건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국회 역할을 기대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멤버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셨습니까?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유치원 비리에서 나왔던 문제들의 핵심이 이제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을 개정안은 아니었거든요. 예.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지금 사실상 횡령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골자였는데 네. 이제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한 부분은 흡족할 만큼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국회가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제 이번 연내 회기를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보라도 나갈 수 있었던데 약간의 안도 정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대체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안은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안보다도 형사상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유총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신속 처리 한 건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장 330일 가까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대체법안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동안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계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이런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신속처리 한 건으로 지정이 되기까지 거의 7, 8회에 넘는 이제 관련 상임위의 법안 심사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되고 휴회되고 또 다시 개회되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쳤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이 관련된 보도가 단독 보도 한 언론사에서 됐을 때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너무 잘못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일을 근절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한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 3개월 가까이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아서 이제 한유총의 사실상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이게 실제적으로 법안이 유효해지든 아니면 패스트트랙 절차가 더 짧아져서 1년 조금 지난 이후부터 이것이 작동이 되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사실상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아무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들의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반보를 내딛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 안건이 계속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위기들과 자초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열망과 당사자들의 촉구 그리고 잊지 않고 이 이슈를 거의 3개월 가까이 강하게 불지펴온 힘에 의해서 국회와 또 교육당국과 여러 개체들이 또 끌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예. 보통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분 희망을 또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것을 이끌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을 꼭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시군요. 네. 한유총의 조직적인 입법 저지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그 국회 이번 회기 막판에 이르렀을 때 한 언론사에서 또 국회 교육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의혹 기사가 보도가 나왔죠. 되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위에서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엄격하게 다 이것을 알아본 다음에 돌려줬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법감정과 여러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 부분에서 엄정한 수사와 또 명명백백히 상황을 좀 밝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이제 요구하고 촉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뭐 처음에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광화문에 거의 몇천 명의 원장님들께서 관계자들께서 모여서 인가증을 찌는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사실상 위협과 협박인 거죠. 현재 재원화동이 75%에 달하는데 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다 일시에 폐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때론 강경했고 때로는 회유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모든 것들이 거의 입법을 위한 로비와 맞닿아 있지 않은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서 퇴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러시죠. 그냥 일반 국민이자 또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관련돼서 쪼개기 후원 의혹도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수사를 촉구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비호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뭐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또 성명서를 내고 했는데요.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민주당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다음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유재산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나름의 이제 진영에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도모하고 뭐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게 압도적으로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뭐 또 판단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아주 중요한 시점에 홍문정 의원실에서 한유총과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서 굉장히 공분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간의 설전도 이어지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확실한 저희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이런 개인적인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이 이제 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인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명확한 어떤 근거나 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법안이 저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병합심사를 요구하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내놓은 법안 자체가 학부모들이 내는 돈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교육청의 감사나 교육부의 감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뭐 감사 체제에 맡기도록 하는 분리회계 법안을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학부모들의 돈은 뭐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공분이 일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현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육비로 납입하고 있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유용될 수 있는 위험이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제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물타기에 가까운 프레임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유치원이 지금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비영리 기관이지만 결과적으로 유치원 원장님이나 설립자에게
그 땅과 건물이 소유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던 박용진 3법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원안 그대로 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법안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논쟁으로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뭐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예. 이게 비영리 법인이나 사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선사업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원장님들의 급여라든지 또 가족들이 뭐 참여해서 뭐 행정직원이라든지 이렇게 근무를 해서 또 급여를 가져가시는 원들도 꽤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여타의 조건들을 유치원 특성에 맞도록 또 재무회계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이 일과 아주 직접적으로 사안이 닿아있지 않은 국민들과 이제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뭔가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침해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자 하기 위해서 설정된 그런 의도에 기반한 전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뭐 최장 1년 가까이 걸려서 슬로우 트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번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또 바른미래당에서 나름의 의지를 갖고 참여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예. 그런 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진통을 겪는 일이 없이 좀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탁드리고 또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30일 정도 최장기간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상임위 심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정말로 신속 처리 안건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또 결정이 날 수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뭐 내년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연내 통과는 어려웠지만 또 상반기 중에 가급적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자분들께서 또 역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상반기 통과를 기대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 쟁점이 됐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 단일화냐 분리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회계 자체가 하나로 일원화된 회계였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분리회계 법안을 내면서 이게 분리가 되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비회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뭐 학부모로부터 오는 것과 국고지원금을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는 뭐냐면 국고지원금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부모들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거는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또 결과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학부모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적 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별칭을 유치원 비리 보장법, 뭐 학부모 호구법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렇게 노동시간도 높고 또 막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 작동도 굉장히 어렵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국공립유치원과 또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운데 말뿐인 이제 정말 말잔치인 거죠. 말만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을 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네. 좀 하는 어떤 면책용의 법안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아주 악질적인 법안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주인이고 줄어드는 급감하고 있는 이 신생아들과 함께 찾아온 유아교육의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학부모들과 또 교육당국과 또 원장님들께서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하는 지점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어떻게 축소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돌봄과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주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주제로 같이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와 연내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곳도 마땅치 않고요. 봄과 가을엔 미세먼지 때문에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까지 밖에서 놀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죠. 그래서 키즈 카페 문화가 생겼나 봅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걸까요? 경기도 시흥시가 숨쉬는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놀이터를 기획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놀이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놀이터들은 보면은 바닥은 푹신푹신하게 깔려 있고 뭐 가운데는 뭐 그런 조합 놀이대 하나 정도 있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굉장히 획일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가 어떤 것인지들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놀이터를 만드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놀이터 디자이너가 많이들 계신가요? 뭐 우리 회사에는 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니 본업은 동화를 쓰는 아동문학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놀이터 디자이너를 같이 하시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 다 아이들과 관계된 일이고요. 그 아이들 글을 이제 깊이 보면 볼수록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어린 시절이고 그 어린 시절에서 가장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어떻게 놀았는지가 굉장히 오래도록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동화랄지 아이들 뭐 문학이랄지 뭐 시랄지 그런 거하고 사실 놀이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같은 주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디자이너님이 직접 총괄 기획을 하신 숨쉬는 놀이터가 지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네. 제가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요. 일반 놀이터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놀이터를 뭐 제가 디자인은 하진 않았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선생님이 독일에 계시는 귄터 벨치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시거든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디자인을 하셨고 다른 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결국 실내에다가 만들게 되는데 실내에다가 만들었지만은 어떤 지붕이라든가 뭐 이런 실제 모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랄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깥에 있어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에서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게 다른 키즈 카페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고 예. 모두 다 자연에 가까운 소재들을 다 썼다라는 것이 아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꽤 커 보이던데 아이들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바깥 놀이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 수가 있는데 실내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숫자가 바깥 놀이터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들끼리 놀다가 뭐 이렇게 다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제일 크게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첫 번째 숨쉬는 놀이터를 시작을 해서 올해 또 시흥시 정왕동에 이제 두 번째 또 실내 놀이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좀 늘어나야지 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수요라든가 니드라든가 부모님들의 필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흥시에서는 좀 계속 번역별로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예약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 한 봄 정도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안전이랄지 어떻게 아이들이 노는지를 저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시범으로 운영하고 그것도 물론 예약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약을 좀 받아서 그렇게 아이들이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나 그 정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다 보면 아무래도 먼지가 좀 날 텐데요. 미세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공기 정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 숨쉬는 놀이터가 이제 이름이 이제 숨쉬는 놀이터인 까닭이 바로 이제 미세먼지랄지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첫 번째 국내 놀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숨을 쉬고 어른들은 좀 쉬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뭐 그렇게 아이들 놀이터가 돼 있고 위에는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남다른 공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뭐냐면 보통은 어린이 그 공간에 가보면은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안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일단 들어온 거를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 숨쉬는 놀이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 안에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기가 들어오는 그 구멍 하나에 거기서부터 필터링을 해가지고 안으로 넣게 됩니다. 아예 건물에 들어오는 공기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공조 시스템이 완전히 기존에 있는 그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공간을 만드는 어떤 첫 번째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놀이터의 성공 여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아이들이 숨쉬는 놀이터에서 놀아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성공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일단 작게, 또 오고 싶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하고 또 오고 싶다. 그런 말을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시흥에 현재 이제 실내놀이, 심슨 놀이터 하나를 만들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시작이고 저희들이 시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준비를 해서 시흥시 보건소하고 이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보건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의아해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보건소에서 놀이터를 만들지라고 하시는데 저희 그 보건소 박명희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들 놀이야말로 그 최고의 보건의학이라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사실 보건소에서 이거를 하는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에 놀아야지 결국은 이 예방의학으로서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어떤 당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그런데 좀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 바깥에 노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바깥에 실외 놀이터도 기획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라도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개장후에 놀이터라고 하면 당연히 있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가 없어서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놀이터가 갖춰야 될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놀이터를 만들 때 어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거기 와서 놀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놀고 싶어 하는지를 미리 충분히 아이들의 의견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이들과 모형도 만들고 이런 스케치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걸러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놀이터에 담는 그런 예를 들어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좀 반대로 되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준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놀이터로 갔을 때 기적의 놀이터가 그래도 조금 다른 놀이터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그런 과정을 거꾸로 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듣고 그것을 어떻게 놀이터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연간 저희들이 1호, 지금 2호, 3호 3개 놀이터가 만들어 지금 4호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호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400명 정도 아이들이 온다는 거죠. 까닭은 뭐냐면은 이 놀이터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른들이 만들어진 걸 선물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놀고 싶은 놀이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선생님께서 저를 놀이터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이터 디자인의 역할을 바로 그 동네에서 그 놀이터를 이용할 아이들한테 맡겨서 하는 그런 방식이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호응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쉬는 놀이터를 기획하신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네스 덕분에님께서 숨쉬는 놀이터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의견 보내주셨네요. 그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런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본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까지 알바 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형 신부님과 얘기 나눠보죠.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만 해도 대학생이 돼서야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요즘 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나 또 하고 있는 청소년이 네네. 많다면서요. 예, 많습니다. 지금 13세부터 이제 18세,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이죠. 예. 여기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은 적어도 12%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대학생까지 확대한다면 거의 이게 48%까지 육박을 합니다. 예. 매우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경제활동, 그러니까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추세가 높아졌습니다. 예. 옛날보다 이제 용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내에서도 열악한 거주 지역이라든가 또 지방이나 시골 이런 데서 아주 그야말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럴 때 청소년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좀 씁쓸합니다. 네, 그럼요. 네네네. 네. 근데 나이가 또 어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사례가 많은가요? 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유엔 아동권리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할 정도로 그 청소년 그 노동 이런 인권에 대한 그 열악함이 매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경우가 많은데, 네. 뭐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뭐 급여라든가 뭐 근무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당 행위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받는 게 많습니다. 예. 많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희롱이라든가 폭력, 폭언, 그다음에 인격 무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들어서요. 마침 또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청소년들한테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더 하고 계신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가 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이제 4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교육에서 어떤 내용 가르쳐 주시나요? 저희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천주교 노동사목이다 보니까 그 가톨릭 교회 가르침과 사회교리를 같이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노동 권리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실무적인 것을 공부합니다. 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게에 대한 지식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르바이트 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것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네.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럼요. 사실 이게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른과 함께 그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되게 뭐 그런 뭐 월급을 받지 못했다거나 부당한 노동 행위라는 게 아주 단순한 것들을 위반한 위법 소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좀 따지기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런 게 안 될 시에는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거나 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이렇게 1대1 상담을 하면은 진정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죠. 뭐 일하다가 맞았다, 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의무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개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리고 아이들은 용기를 못 내서 뭔가 무서우니까 얘기 못한 경우가 많은데, 혼자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폭력을 당했건 아니면 일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다쳤을 때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지어 무슨 뭐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그것들이 개인 책임이 아니라 다 사업주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예. 그 노동사무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나요? 네, 저희가 현재 15명의 선생님들이 저희가 계시고요. 저희는 주로 그 성당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데, 1년에 한 10개 정도의 기관을 대상으로 40회 교육, 그리고 연 참여 인원은 200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네. 와, 규모가 꽤 되네요. 네네네. 그럼 교육이,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뭐 참으로 많은데요. 이게 뭐 일단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일 필요한 것은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은 미리 좀 숙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아르바이트 10개명이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고용노동부 신고 전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도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된다고 봅니다. 네네. 예. 최저임금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놔야겠죠. 알면 좋죠. 당연히 알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부모님들도 같이 신경을 좀 써줄 부분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서 자녀들을 대하셔야겠지만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18세 미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보건법상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숙박업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근로당국의 어떤 무관심이지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이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배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용돈을 벌기 위해서든 생계를 위해서든 네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네네네. 노동 자체가 일단 신성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노동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면 네. 노동은 자아 실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심지어 아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노동은 힘들죠.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죠. 예. 그런 것인데 근데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뭔가 개인적 보람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지향으로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나의 노동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돕고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많은 유행어 중에 하나가 감정 노동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죠. 결국 나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과 권리도 중요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 좀 성숙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꼭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저도 지금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형 신부님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그 노동인권교육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성당,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교회 문화유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콕콕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은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이신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서울에서 신학교라고 하면 다들 해화동을 떠올리실 텐데 처음부터 해화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신 것 같은데 베론이라는 곳에 원래 성 요셉 신학교가 처음으로 생겼죠. 그러다가 네. 부원골, 그러니까 경기도 여주에 있는 부원골이라는 곳에 이제 또 그쪽으로 옮겼다가 박해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용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최초의 현대식 혹은 최초의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신학교가 용산으로 옮겨진 이유가 있나요? 네, 원래 서양의 어떤 은인께서 신학교를 짓는데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하셨는데 네.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치명자들의 장소인 세남터에 지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다셨는데 이게 문제가 세남터는 장마 때마다 물이 잠기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남터 대신에 세남터를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용산 한벽정이라는 곳에 짓게 해달라고 설득을 했죠. 예. 그러다가 그래서 지금 자리에 옮기게 된 거고요. 들어가시면 왼쪽에 성당이 있고 또 가운데 본 건물 지금 자료관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왼쪽에 성심 여자고등학교 또 오른쪽에 성심 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정 안에 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야 이제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금남의 집이죠. 그런데도 갈 수 있었던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아니 성심여중고를 운영하는 성심수녀회 수녀님들이 사복 차림이신 점도 특이해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그냥 선생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복을 수녀님들이 입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세요.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목걸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유심히 봐야겠네요. 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사복 차림을 하게 된 건요.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잘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초부터 평복을 입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이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수도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세상 보는 눈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목에 십자가를 다르신 분이 수녀님이시라는 것. 네, 잘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기념관 주변에 조각상들이 있다면서요? 이거 어떤 건가요? 네, 그 올라가시다 보면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선 예수 성심상이 있고, 그러니까 마르가리따라는 성녀의 상이 함께 있어요. 네. 근데 이 성녀가 왜 여기에 서 있을까? 예수님 성심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왜 마르가리따 성녀가 왜 함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성녀께서 이제 1673년에 예수님 발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제 불타는 성심을 보여주면서 예수 성심 공경과 예수 성심 추기를 만들 것을 요청한 데서부터 그것이 기인하고요. 예. 그 뮤텔주교님 일기에도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성모동산 앞에 있는 커다란 돌 여기에 또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잘 그 찾지를 못하시는데요. 예수 성심상하고 마르가리따 성녀상 그 왼쪽에 보면 성모 위아등기라고 한자로 새겨진 돌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성모님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 면에는 1906년 그리고 ASR 그리고 성모님을 뜻하는 M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이 뜻은 아직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한 ASR이 뭘까?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답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 성심신학교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사실 아직 못 가봤는데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라면서요. 네, 이게 1902년에 지어진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림동 약현성당 그리고 명동성당 그리고
바로 이 성당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고딕식 성당입니다. 네. 김대건 신부 유해도 모셨던 장소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네, 원래 순교 40일이 지나신 다음에 미리네에 안정되셨다가 1901년에 이제 공사 중이던 지금 용산 예수성심학교 성당 지하실에 모여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가시면 정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제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 유해를 모셨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그곳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옛날 사진들을 보면 신학생들이 앞에서 기도도 드리고 또 성인 참배했던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성당 입구 안쪽에 또 명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또 새겨져 있는 모양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명문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 수 단어가 있는데요. 어려워요. 네, 그 성당 문을 지나서 바로 이제 성당 안쪽 문 위에 이제 나무로 된 이제 명패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곳에 많은 그림들과 숫자들 그리고 영문 이제 약자들이 써 있는데요. 예.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가셔도 네.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저 지금 텐데요. 처음 알았거든요. 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명문의 중앙 아래에 보면은 KA라고 영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네, K하고 A는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K 그리고 안드레아라는 뜻의 A가 약자가 쓰여져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연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연도를 새겨놓은 그 숫자가 로마자로 쓰여져 있고요. 예.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위에 보면은 우리 주교님들이나 추기경님 문장이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미테일 주교님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얼마나 우리 조선 그 당시의 조선을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문장 안에 태극 무늬를 넣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세 개의 별이 또 함께 새겨져 있는데 바로 기회받게 때 세넘태에서 순교하신 앵브르 주교님, 모방 시무님, 사스탕 시무님을 상징하는 그 별이게 되겠습니다. 네, 예수성심신학교 성당에 가면 이 명문을 비롯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곳도 제대가 2개라고 들었습니다. 명동성당처럼요. 네, 여러분들 명동성당 가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성당도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옛날 제대와 현재 제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짚어주시는 스테인드 글라스, 여기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그 스테인글라스는 한국 전쟁 당시에 파괴됐고요. 현재 그 재단 뒤쪽 유리화는 이남규 선생님 작품이고요. 성당 양쪽과 그 뒤쪽 성가대 쪽에는요. 떼제 공동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예. 떼제 공동체 마르크 수사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꼭 당신의 그 이름을 스테인글라스에 새겨 넣으세요. 예. 네, 어디에 새겼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성당 2층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수사님 이름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용산 신학교 신자들도 성지순례가 가능합니까? 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주 월, 수, 금 오전 6시 30분에 수요님들과 함께 미사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사가 참 좋아요. 수요님들하고 하게 되니까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네. 네, 그 뒤에서 들어오는 빛이 성모님이 두르신 푸른 망토에서 푸근하게 안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언제든지 연중대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고요. 성지순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또 학교 안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입구에서 경비실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네. 주말에 가볼 만한 성당 교회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은 용산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끝번호 5687번님께서 성심학교 졸업생이시라고 그 당시에는 그곳이 신학교였던 거 몰랐다고 하시네요. 사복 입으신 수녀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교리 수업 받으셨고 그 영향으로 세례도 받으셨다고 천주교 신자가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형 신부님 인터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송 토크로 트윙클님께서 큰딸 루치아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더라. 또 자신도 잘 모르셨다고 이 부분은 사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문자로 네, 8201번님 이주영 씨분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찬찬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기 본당 아이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고 9682번님도 인권교육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교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또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거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9682번님, 예, 또 보내주셨네요. 자유한국당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기득권층만 편애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해주셨고 1946번님은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게 하더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로 나갔다. 하느님이시여 느낌표를 찍어주셨네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날씨도 춥고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고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죠. 열린 세상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밝고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코너죠. 도재진 기자의 심쿵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따끈한 미담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나요? 네, 먼저 키워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65, 36.5, 365입니다. 똑같이 365가 다 들어가는데 무슨 네. 숫자들인가요? 네, 연탄 한 장 무게가 3.65kg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네. 1년은 365일이고요. 매년 연탄으로 마음을 나누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연탄 얘기군요. 네, 요즘은 연탄을 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백사마을 주민들입니다. 네. 앞서 중계 양업본당 신자들이 백사마을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억나요. 네, 공교롭게도 성탄절에 백사마을을 또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왜 또 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연탄은행은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 전역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탄절에 연탄을 나눈 지역은 백사마을이었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말 낮고 힘없고 소외된 그런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하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갖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 그래서 어렵고 또 힘들게 지내는 분들한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도 좀 나누면서 거기에 연탄을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얼마나 되나요? 네,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요. 서울에만 3,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사마을 600가구를 비롯해 상계 3동과 4동, 성북동, 제기동 등 서울 북쪽에 많고요.
전국적으로는 14만 가구가 연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형편이 좀 빠듯한 분들이 연탄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을 보내려면 기름은 2드럼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4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연탄은 한 달에 150장 정도 1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기름 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니까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특히 산 아래 동네는 기온이 더 낮은데요. 백사마을만 해도 늦가을인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탄으로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1년의 절반은 연탄을 떼는 셈이죠. 그렇군요. 연탄을 모든 가구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먼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조사하고요.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에 따라 연탄을 꼭 지원해야 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백사마을에서 연탄을 지원받는 가구는 전체 600가구 중에 450가구입니다. 네. 서울 전역에서는 2,400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마다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도 일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전부 확인합니다. 한 달 난방을 하려면 연탄 150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무조건 150장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연탄이 떨어진 곳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연탄 후원이 많이 줄었다고요? 네, 특히 기업 후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허기복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요즘 경기도 참 어렵고 기업들도 많이 위축됐고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는 말은 없는데 기다려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이 한 해 말미 가고 나는 추운데 어떻게 되나 이제 그래서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는데 현재는 전년 대비 한 30% 내지 35% 정도 좀 감소가 돼가지고. 허기복 대표는 개인 후원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행히 개인 후원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수도 여전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연탄 한 장을 떼면 온기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네, 연탄 한 장으로 6시간 동안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한 장에 800원이니까요. 800원으로 누리는 따뜻함 정말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연탄 얘기만 실컷 했는데 이제 연탄 나눔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성탄절 당일에 연탄 배달 봉사 신청자가 300명이었습니다. 9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3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커피 봉사를 하는 사람, 떡볶이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요. 그랬어요. 네, 다들 추운 기색은커녕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연탄이 묻을까봐 그랬는지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네, 참 이날 봉사자들이 10,000원씩 후원도 했습니다. 도기자도 연탄 배달 같이 했습니까? 네, 사실 저도 마음을 먹고 갔는데요.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은색 옷 입고 갔어요? 예, 저도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갔습니다. 예. 네, 대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연탄을 배달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도 있더라고요. 네. 이 어른들은 지게를 지고 연탄을 배달하는데 아이들은 지게를 질 수 없으니까 이 연탄 한 장을 두 손에 꼭 쥐고 배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손으로 연탄을 나르는 모습이 예쁘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예.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춥지 않아요? 안 추운데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집에서 안 쉬고 놀러 안 가고 연탄 배달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살짝 힘들어 보여요. 힘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겨울에 어떻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사시면 좋겠어요. 응? 따뜻하고 잘 사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봉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가족들끼리만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러는 것보다 이웃들한테 따뜻한 연탄도 나눠주고 뭐 이런 정도 나누고 하는 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작년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커피와 떡볶이 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다니까 참 독특합니다. 네, 연탄 봉사를 하러 왔다가 다른 봉사자들이 추워하는 걸 보고 커피 봉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커피 봉사는 거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특별한 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의미 있는 날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 마을이 없어져서 연탄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는 아마 매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봉사를 하는 분의 말도 들어보실까요? 좋은 일은 항상 같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시길래 저희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기업들의 후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연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15% 올랐고요. 올해도 19.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탄을 금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탄 쿠폰 지원금을 인상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오르는 연탄값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허기복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한 장에 지금 800원 하는데 배달료 포함하면 900원, 1,000원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 또 내년에 또 100원 인상을 하는 그런 추세니까 연탄값 너무 올렸습니다. 우리 연탄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연탄이 아니고 금탄이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 연탄을 더 이상 인상하면 안 돼서 우리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요. 연탄은행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연탄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연탄을 후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포털 사이트에서 연탄은행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후원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탄 배달 봉사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이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도재진 기자의 심쿵 뉴스, 오늘은 연탄 나눔 얘기 들어봤습니다. 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앞서 연탄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 추운 겨울이 힘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들입니다. 동절기마다 노숙자들을 돌보는 야간 순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이학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젯밤에 야간 순회 활동을 동행 취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추웠죠. 네, 세미트 한파가 아주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기온을 보니까 영하 6도였습니다. 제가 내복을 입고 롱패딩까지 껴입었는데도 매우 추웠습니다. 네. 수녀님과 봉사자들이 추워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네. 순간 옷을 껴입은 저희도 이렇게 추웠는데 노숙자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노숙자들이 많던가요? 네, 제가 서울역 안팎을 집중적으로 순회했는데요. 아무래도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밖에는 많지 않았고요. 지하도로 내려가니까 박스나 이불, 옷가지를 덮고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노숙자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너무 추워서 대피소로 들어간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노숙자들한테 뭐 필요한 물품도 챙겨주고 먹거리도 나눠주는 거죠? 네, 겨울나기를 위한 기모 셔츠와 방한용 신발을 나눠줬고요. 빵과 귤 등의 먹거리도 봉지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빵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애덕야집 소울 베이커리가 후원한 것이고요. 또 이날은 특별히 닭죽도 준비됐습니다. 네, 뜨끈한 닭죽 인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길동본당에서 온 나눔의 묵상의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닭죽이었는데요. 최 기자 비비안나 총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공단에서 커피 자판기 수익금으로 닭죽을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간식보다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노숙자들이 맛있게 잘 먹던가요? 네, 따끈따끈한 닭죽에 직접 담은 김치를 얹어 나눠드렸는데요. 다들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멀리서부터 수녀님을 목청껏 부르면서 닭죽을 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네. 그런데 직접 와서 죽을 받아가지도 못할 만큼 쇠약한 노숙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일회용 숟가락 비닐을 뜯을 힘도 없어서 죽을 못 먹던 노숙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젊은 노숙자도 있었다면서요? 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20살도 안 됐을 것 같은 어린 친구가 바닥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출 청소년처럼 보였는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들고 있던 핫팩을 건네줬습니다. 네. 또 개를 키우는 노숙인도 있었는데요.
개가 봉사자들을 반겼습니다. 네. 네, 짖지도 않고 얌전하게 먹을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또 특별한 봉사자가 함께했다면서요. 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에서 김수환 추기경 역할을 맡은 분이죠. 배우 최재원 요셉 씨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최재원 씨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많은 봉사를 해왔는데요. 이날도 앞장서서 노숙인들에게 성탄 인사를 건네며 닭죽과 선물을 전했습니다. 최재현 씨의 말 들어보시죠. 오늘 이 최근의 날씨에 비해서 굉장히 또 영하권으로 떨어진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도움에 손길을 베풀어 계셔서 이건 많이 좀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 순회 활동을 하는 나눔의 묵상회 어떤 단체입니까? 네, 나눔의 묵상회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의 평신도 봉사단체입니다. 1986년에 국내 실정에 맞게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당시 서울대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2박 3일 피정을 한 뒤에 본당으로 돌아가 봉사하게 됩니다. 네. 서울대 교구에는 23개 본당에 나눔의 묵상회가 존재합니다. 야간 순회 활동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올해 봉사는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내년 2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10차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노숙인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자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네요. 이학주 기자 밤 늦게까지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 한국 가톨릭 교회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교회 문화계와 출판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평신도 희년을 맞아서 특별 연극과 신앙 서적들이 선보였고요. 또 주교와 사제들의 책도 어느 해보다 많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신자화가 60여 명이 성인 초상화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103위 성인 중 개별 초상화가 없는 63위 성인 초상화 그리기에 들어간 겁니다. 화가들이 대거 성인 초상화를 그리는 데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 모든 성인 초상화가 완성되면 124위 복자 시성 작업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평신도 희년을 맞아 기념 연극과 희년 필독서들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가 올해 평신도 희년을 맞아 제작한 빛으로 나아가다는 20세기 대표 평신도 김익진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려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펴낸 성숙한 신앙생활은 견진 성사의 깊은 의미를,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가 펴낸 칠성사 믿음의 문을 열다는 7성사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정진석 추기경의 삶과 신앙을 담아 출간된 추기경 정진석은 현대 한국 교회사를 관통하는 추기경의 업적과 일대기가 생생히 수록됐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 가르침과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줬고, 의정부 교구장 이기헌 주교도 용서, 화해, 그리고 평화의 길에서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적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한 편지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이 잠시 길을 걸었을 뿐이야와 기도의 여정, 손 내미는 사랑 등 사제들이 펴낸 책은 마음의 평화와 올바른 신앙심을 위한 처방전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평신도 희년을 맞아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들이 합심해 전국 공소 630곳을 직접 찾아가 촬영해 펴낸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 공소는 사라져가는 공소들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가톨릭 평화방송은 지난 여름 명동성당 앞에서 30주년 공개방송을 마련하는 등 시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가톨릭 종합 매스컴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CPBC 이정훈입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는 정치인이 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소일 보도위원이 논평합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의 대답이 짧고도 명쾌합니다. 정자, 정야. 정치란 바른 것이다.
우리 정치를 생각합니다.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돌아봅니다. 우리 정치는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특히 정치가 생산하는 말과 글에 주목합니다. 말의 온도, 글의 순도를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말과 글은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집니다. 사실상 국민 전체가 좋든 싫든 그들의 언어를 듣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정치인의 언어는 일반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게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고 바르고 겸손해야 합니다. 되도록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까요?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힐수록 그 언어만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저작거리 욕설 수준의 언어로 국민의 불쾌감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현실 속의 우리 정치는 언어의 공해를 유발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 너무 쉽게 오염된 언어를 뿌립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1인 방송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유튜브 정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치인이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일은 권장할 만합니다. 문제는 품격입니다. 구독자와 조회수에 매달리다 보니 자극적인 언어가 넘칩니다. 말초적인 흥미와 호기심에 편승한 과장과 왜곡이 판을 칩니다. 음모론도 던지고 가짜 뉴스와도 손을 잡습니다. 정치는 만담으로 떨어지고 언어는 막춤을 춥니다. 이제 막 개막한 유튜브 정치가 정치 불신의 온상이 될까 우려합니다. 갈등과 분노,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경계합니다.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면서 사회를 거칠게 만든다면 모두의 불행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글을 쓰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이 군중에 둘러싸였을 때 그분은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분이 쓰신 단 한 번의 글은 사랑과 용서의 글이었습니다. 정치의 목적과 본질을 다시 생각합니다. 정치는 맑고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곧 정치의 품격입니다. CPBC 논평입니다. 네, 아까 도재진 기자의 심쿵 뉴스 듣고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미나옥실리아님, 천사 같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봉사, 어리신 분들께서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고 연탄 봉사에 대해서 얘기 보내주셨고요. 도경수님께서는 도재진 기자랑 성이 같아서 반가우셨나 봐요. 도가들 반가우시다고. 네, 다들 따뜻하게 지내서 좋으시다고 얘기하셨고, 소아대리사님도 서울과 경기에서 연탄 난방하는 곳은 드물었는데 강원도 어달리 바람의 언덕 주민들도 거의 연탄과 LPG로 난방하시는 걸 봤다. 그 지원의 대상 기준을 생각하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다들 연탄 봉사 얘기 들으면서 연탄 생각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멤버인 드러머 전태관 씨가 암투병 끝에 오늘 별세했습니다. 올해 4월 세상을 떠난 아내 곁으로 가셨네요.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열린 세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저물어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